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면서 내년 대선 대진표는 확정됐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양강 후보의 초접전 양상으로 출발한 대권 가도에 향후 변수는 어떨지 전국 진단해 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어제 상황부터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결국 승패는 당심이 갈랐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게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10%포인트 가까이 밀렸습니다만 당원 선거에서 8만 표 이상 앞서면서 6%, 최종적으로 6%포인트 정도 이겼죠. 그래서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지난 국민의힘 경선 과정을 쭉 보면 사실은 그 기저에는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당원들 사이에서 계속 그 제일 큰 화두, 그다음에 제일 큰 판단의 요소로 작용을 해왔다고 보고요. 이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문재인 정부로부터 받았던 이 반문 정세에 기반한 핍박, 저항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받아서 당원 표심이 저런 식으로 압도적으로 나왔던 결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기에 예상을 뒤엎고 조기에 입당해서 당내 기반을 구축을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런저런 실언 등이 있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당원들이 이제 후보를 지키기 위해 결집했던 요소도 다소 좀 있었던 걸로 현장에서 좀 느껴집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 윤석열 이렇게 양강 구도가 확정이 됐는데 이재명 후보의 맛으로 봤을 때 어제 경선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든 홍준표 후보든 다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윤나땡, 홍나땡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 교만하게 보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집권 여당은 국정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국정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되는 대선이에요. 그래서 본인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 그런 선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애초부터 누가 유리하다 이런 거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저는 좀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후보가 되길 개인적으로 바랬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고 대통령께서 끝까지 우리 총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신뢰를 주었는데 임기 전에 사퇴하고 야당으로 가서 대권 후보가 되는 건 저는 이 상황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 비상식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권에 좋을까?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정치권이 얼마나 속으로 우습게 보일까? 정치 몇십 년 한 후보들 다 제끼고 불과 몇 개월 만에 제1야당에 가서 대권 후보가 됐으니 참 정치권 졸로 보이겠구나, 장기판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씁쓸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상식선에 있는 후보가 되길 바랬습니다. 예, 또 어제 경선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셨는데 경선 결과의 어떤 수치를 봤을 때는 또 눈에 띄는 부분이 홍준표 의원의 추격이 아주 거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조직력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 조직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이 반문 정서가 굉장히 큰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지난 6월 전당대회 이후에 국민의힘 당원이 한 27만 명 정도 많이 늘었거든요. 이 사이에 홍준표 후보가 초기 시작하면서 한 4%대의 일반 국민 여론조사 지지를 받다가 이거를 이제 극복해내고 30% 가까이 왔는데요. 그리고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과반에 가까운 이 지지를 받았는데 결국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국민의힘 당원들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 반문 정서에 조금 당원들의 마음을 얻는데 좀 역부족이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후보가 그래서 약간의 차이로 이제는 후보 자리를 내주게 되는 상황이 됐고요. 시기별로 이렇게 돌아보면은 2차 컷오프 당시, 2차 컷오프 직전에 있었던 토론회에서 소위 말하는 조국 수홍 논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난 그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홍준표 후보에게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이 갖고 있었던 일말의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을 끝내 홍준표 후보가 극복하지 못한 게 아쉽게 이제 후보 자리를 내주게 되는 원인 아니었나 저는 네. 이렇게 개인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어제 경선 발표 직후에는 뭐 결과를 깨끗이 승복하겠다 했지만 또 SNS에는 아쉬운 마음을 또 토로를 했습니다. 복잡한 신경일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경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아침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통해서 백의종군이란 단어를 넣었다가 뺐다 하는 일이 있었고 예. 오후에는 결국에는 국민 절반에 이르는 지지를 받았는데도 낙선했다. 그리고 26년 헌신한 당에서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더니 복잡한 신경을 내비쳤는데 결국에는 백의종군 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홍준표 후보가 어제는 이런저런 복잡한 신경을 말씀을 하셨지만 끝내 당과 당원들이 바라는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경선 기간에 쭉 얘기했던 정권 교체에 대한 이 열망을 저는 뭐 끝내 저버리지 않을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 홍준표 후보가 마음을 정리를 하시고 당에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변수가 하나가 이제 후보로 결정이 된 윤석열 후보가 여하의 정치력을 발휘를 해서 홍준표 후보의 마음을 사느냐 예. 이런 것도 지켜볼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참 또 대선 레이스 초반부터 또 윤 후보 어제 경선 확정 이후에 이재명 후보를 비상식의 포퓰리스트라고 공격을 했고 또 이재명 후보는 선의의 경쟁을 강조했는데 이 이야기 직접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편가르기와 포퓰리즘으로 대표되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 원칙 없는 승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 무도함을 국민 여러분께서 단호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 우리 국가를 더 희망적으로 만들지 선의의 경쟁, 잘하기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녹취엔 나오진 않았지만 수락연설을 보게 되면은 조국 전 장관부터 추미애 전 장관 그리고 현 정권 보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까지 아주 직설적으로 일단 공격을 바로 이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콘텐츠가 없으니까 그 상대당 비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좀 아까 잠깐만 제가 덧붙일 말이 있었는데 예. 결국 이번에 국민의힘은 60, 70 정통 당원들이 오랜 당원들이 태극기적 성향의 당원들이 2030 젊은 보수로의 재편을 요구하는 젊은 보수들을 압도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의힘 보수 재편 탄핵의 강 이런 것들이 여전히 과제로 남는 그래서 이건 계속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예.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콘텐츠가 없잖아요. 콘텐츠가 전두환입니까? 전두환이 정치 잘했으면 잘했다는 사람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어제도 그 후보 수락 연설문이 반문 정권 욕밖에 없어요. 미래가 잘 없고 본인은 상식 비상식 얘기하지만 가장 비상식적인 후보가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비슷한 일은 브라질밖에 없죠. 예, 그런데 브라질이 보수 정권 들어서면서 정말 폭망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문만으로는 본인이 얘기하는 중도 확장도 불가능하고 반문만으로는 지금 2030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이나 SNS에서 정말 난리거든요.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반문만으로는 2030의 마음을 잡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화면을 보면 윤석열 그 전 총장은 후보가 됐는데도 막 화나 있고 분노하는 표정이고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로부터 비판받는데 여유 있게 대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정치에도 역시 짬밥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아닌가 합니다. 예. 뭐 화면에서 이재명 후보는 선의의 경쟁을 하자고 이렇게 축하 네. 인사를 건네긴 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축하하기 좀 어렵다.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한 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또 비판을 이어가긴 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뒤끝 장렬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뭐 이런 예.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은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제 판단은 앞으로 이제 3월 9일까지 계속 이제 여야가 이런 식의 공방을 할 테니까 국민들의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볼 대목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픈 부분이어서 저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선출이 되면서 사실은 지금 정권 교체 지수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적분 기체 지수가 높은 상황인데 여하의 문재인 정부를 극복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새로운 칼날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는 현재 뭐 대장동 건으로 컨벤션 효과를 좀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새로운 이재명 대 윤석열의 구도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라는 후보가 이제 상징하고 있는 반문 정서나 이 내로남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저런 식의 논평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니까 이재명 대 윤석열의 구도를 여기에 이제 문재인 정부까지 같이 안고 가야 되는 민주당 상황으로서는 저렇게 논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으로서는 사실은 내가 임명한 검찰총장, 감사원장이 다 뭔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정치권으로 나와서 그것도 야권으로 입후보했던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그게 다 정치 문화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비판하기 전에 과연 우리는 뭐가 잘못됐기에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저는 오히려 돌아보는 것들이 오히려 좀 더 급한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하나도 안 급하고요. 왜냐하면 대권 욕망이라는 건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욕망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비상식이라고 얘기하는 건 대한민국에 한 번이라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탄핵된 박근혜 정권의 검찰총장 최동욱 같은 경우는 박근혜에 의해서 찍어내어진 그것도 사생활을 추잡하게 드러내서 근데 그 사람이 정치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민주당이 받아줍니까? 이건 정치사에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 뭐가 아픈지 이건 비상식이고 비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최소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중립은 지켜야죠.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검사들이 저는 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의 고윤주 의혹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본인 본인 리스크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본선에서 민심이 아니요, 어떻게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요. 대장동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에 발목 잡혔다고 하는데 사실 고발사주 선거개입 의혹은 팩트가 다 나왔는데도 지금 손준성 검사나 김웅 의원이 말 바꾸면서 저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뿐이 아니에요. 본인, 아내, 장모 의혹. 장모는 법정 구속된 분이고 이분이 양평에서 특혜 의혹 그리고 그 양평군에서 특혜를 줬던 분이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고요. 800억을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윤우진 사건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그 대장동의 그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거 인정하고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고윤주 건 비롯해서 더 많다. 그렇기 그 때문에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그 검찰 조사가 있을 거고 공수처 조사도 있을 거기 때문에 민심이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수사 결과를 보고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대장동도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네, 그것도 그래서 아마 잣대는 동일하게 하자. 봐야 될 것 같고 잣대를. 일단 어제 경선 결과라든지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살펴보고 말씀하셨던 부분도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최민희 의원님 2030 표심을 지지율을 얻지 못했다 이런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오전에 가락시장을 방문한 후에 윤 후보 이준석 대표도 만났고 또 지금 청년의 날 행사도 참석을 하면서 청년들과의 어떤 접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2030의 표심을 좀 얻을 수 있는 묘안이 나올까 이런 의문점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젊은 층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소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일단은 후보와 캠프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의 날 행사에 가는 것도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나갈지 이건 지켜봐야 될 대목인데 후보가 갖고 있지 못하는 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들이 국민의힘에 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라는 자산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후보가 되지 못했습니다마는 2030으로부터 이전 지지를 받고 있었던 홍준표 후보도 있었고 나머지 세 분의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해야 될 과제지만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지켜보면 되고 오늘도 오찬회동에서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 비단 주머니를 전해줬다고 하고
그다음에 예, 뭐 20개 정도 준비를 했다고 이제 그러니까요. 얘기를 했죠. 윤석열 후보도 꼼꼼히 준비해줘서 고맙다 이런 이렇게 화답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그동안에 후보가 할 수 없는 뭐 정치 문화를 개혁하는데 정당 문화를 개혁하는데 여러 가지들을 준비해서 최근에 막 발표됐던 공직자 자격 시험 같은 것들 뭐 이렇게 하면서 저는 2030 세대에 소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후보가 아닌 후보도 해야지 후보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보완해 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예.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 역시 저는 뭐 국민들과 2030 세대가 표로 판단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2030의 표심이라는 게 지금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스킨십을 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또 어제 경북대 방문도 했고 오늘 또 청년층과의 어떤 스킨십을 많이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중요한 건 지금 토론할 때 현실 분석하고 예. 미래 희망이야. 뭐 저는 이재명 후보가 아마 민주당 후보들은 민주당 쪽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가 청년 표심을 70% 이상 받기를 기대할 겁니다. 그럼 미래 희망이고 예. 우선 이제 현실 분석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이준석 대표가 번지수를 좀 잃은 게 아닌가 합니다. 어제 나온 SNS 글 중에 가장 소구력 있는 글이 뭐였냐? 너를 보고 가로 안에 당신을 보고 정치에 관심을 갖게 돼서 국민의힘에 들어왔는데 000 후보를 뽑아? 이거였습니다. 당신을 보고 정치를 참여하게 됐다. 그런데 000 후보가 웬 말이냐? 요거였거든요. 그만큼 현재 20대, 30대가 국민의힘 경선을 보고 느끼는 감정은 우리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하나는 윤석열 후보의 20대, 30대 지지율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경선 기간에 당신은 398 후보다. 당시에 한 여론조사가 20대 3%, 30대 9%, 40대 8%가 나온 여론조사가 있었다. 당시에. 그래서 당신은 398 후보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를 보고 2030이 윤석열 후보로 표가 다 넘어간다면 이준석 대표가 후보가 아닌데 그런 일이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미래의 기대치고 그러면 중요한 거는 미래에 어떻게 될 거다가 아니고 그러면 이분이 20대 소구력이 있는가, 30대 소구력이 있는가, 40대 소구력이 있는가부터 봐야 되잖아요. 그런 소구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지나면서 이제 저희가 지금 뭐 예단할 일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지나면서 국민들이 똑같죠. 판단할 아니죠. 몫이라고 보여져요. 그건 아니죠. 똑같이. 예. 예를 들면 똑같이 20대, 30대, 40대 지지율이 이준석 대표 지지율과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윤 후보한테 갈 거다도 예단이죠. 그건 똑같아서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그 여론조사 기관이 굉장히 자주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예. 저는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도 다음 주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여론조사가 나오고 나면 그때 예.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국민들의 판단이 나올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니 그거 그러니까 보고 국민들 얘기를 하는 그 게 말은 하나만 한 거죠. 아니, 자, 그런 왜냐하면 지지율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일단 지금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지율 보면서 설명드리고 다시 한 번 더 질문 네,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지율 그래픽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지금 대선 가상 양자 대결을 10월 첫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금 뭐 접전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고요. 뭐 발언이나 출석 때마다 조금씩 바뀌는 추이를 보고 계시는데 다음 한번 보죠. 이후에 셋째 주, 넷째 주, 그리고 11월 첫째 주인데 대통령 선거 인식에 대한 또 여론조사를 보고 계십니다. 네. 자, 일단 10월 제가 설명을 좀 드리죠. 그러니까 10월에 계속 지금 보통은 컨벤션 효과라고 해서 이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지지율이 오르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컨벤션 효과를 어느 정도 입지 못하면서 역벤션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지지율에서는 과연 윤석열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서 뭐 홍준표 의원이 갖고 있었던 2030표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점도 나오거든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충분히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그 컨벤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일단 어제 경선 결과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세 후보가 경선 결과에 대해 다 수용을 하겠다고 예. 깨끗이 승복한다는 얘기를 했었고 지금 저희가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10월 마지막 주쯤 그 윤석열 후보가
개사가 논란 등으로 해서 이제 바닥을 치다가 약간 반등하는 게 저희가 요 그래프 그다음에 요 앞서 있었던 그래프에서 서로 다른 기관입니다. 예.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이재명 후보가 경선 이후에 이낙연 후보의 흔쾌한 경선 수용 발언이 없었고 그다음에 현재 수사가 막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경선 기간에서 계속됐던 이재명 후보의 강공 대응이 과연 중도층이 얼마나 소구되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아직은 그런 점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면 다음 주에 윤석열 후보는 오히려 컨벤션 효과를 좀 받아서 약간 상승 국면. 그래서 지금 보이는 추세가 계속 연장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다소 박스권에 갇혀 있고 윤석열 후보는 경선에 대한 컨벤션 효과를 조금 보면서 약간 상승 국면. 이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아니 좀 그러니까 해봅니다. 저 말이 예. 좀 아까 얘기한 거랑 거꾸로잖아요.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에게 긍정적인 예측도 할 수 있고 부정적인 예측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후보와 대장동 때문에 컨벤션 효과를 못 누렸다고 하고 그러면 윤석열 후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없습니까? 바로 어제 윤석열 후보가 후보로 뽑히는 그날 장모 재판이 있었잖아요. 다만 언론이 보도를 안 했을 뿐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김웅 의원 건이 있었잖아요. 고발사주 선거 개입 의혹. 다만 언론이 보도를 많이 안 했기 때문이잖아요. 지금 그거를 보수 패널이 인지하지 못할 만큼 언론 보도가 없었다는 건데 그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건 대장동보다 네. 윤석열 후보의 고윤주 본부장 건이 더 많고 더 심각한데 그거를 보수 쪽에서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예.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한 번 더 뭐 처분하시겠습니까? 자, 지금 계속 대장동 의혹으로 조금 나오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고 계속 대장동을 말씀하시는데 자, 그럼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대선 전국 지금 확진 어쨌든 대진표가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양강 구도에서는 뭐 두 후보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고 일단 제3지대 심상정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6%에서 7%의 지지율을 얻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제3지대의 역할은 앞으로의 대선 전국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역할? 예, 저 질문의 제3지대 취지를 뭐 못 알아듣겠습니다. 단일화라든가 이제 대선 후반으로 갈수록 단일화 뭐 이슈도 있을 테고요. 제3지대가 앞으로서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가 이 양강 구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혹은 변수는 있을 것인지 그런 예측들을 여쭤보는 겁니다. 양강 구도에서 역할이 추상적인 질문이시긴 한데 예. 일단은 안철수 후보는 보수 쪽에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진보 쪽에 일정 표를 잠식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현재 대선의 판도를 바꾸어서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의 표를 안철수 후보가 10% 이상 가져와서 한 15%를 받고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 후보 표를 가져와서 15% 정도 받아서 천하 3분지계 예를 들면 여야 그리고 중간 이렇게 해서 천하 3분지계가 될 정도는 안 될 것이다. 예. 그래서 단일화 이슈가 계속 작동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